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 장민이 옮김. 선. 나는 나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 어떤 것에 의해 살아보려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도 힘들었는지. 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 옛날 일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가능하다면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 어린 시절의 시작은 물론 훨씬 더 이전에 본 조상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작가는 소설을 쓸 때 자기가 마치 하느님이나 된 듯한 인간의 일생을 훤히 내다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마치 하느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처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척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야기는 한 작가가 그의 소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가공의 인간, 있을 수 있는 인간, 이상의 인간, 혹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실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단 한 번의 살아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날의 사람들은 확실히 예전만큼 알고 있지 못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의 단 한 번의 귀중한 실험이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총탄을 맞아 대량으로 죽어가고 있다. 만약 우리가 단 한 번뿐의 인간 이상의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우리들의 하나하나를 한 발의 총탄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 자신 이상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누구의 경우든 거기에서 세 개의 갖가지 현상이 단 한 번만, 즉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방법으로 교차하는 중요하고도 독특한 하나의 점이며 아주 특수한 단 한 번의 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소중하고 영원하고 신성한 것이며 모든 인간은 어쨌든 살아남아서 자연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는 한 경이로운 존재이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모든 인간은 영혼으로 형성된 존재이며 살아있는 존재로서 자기의 삶을 괴로워하고 자기의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존재이다. 오늘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편안히 죽어간다. 마치 내가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보다 편안히 죽어갈 것처럼. 나는 내 자신을 감히 지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 나는 구도자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별이나 책 속에서 더 이상 길을 찾지는 않는다. 나는 나의 피가 몸속을 흐르며 소곤거리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나의 이야기는 쾌감을 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가공의 이야기처럼 달콤하지도 않고 조화롭지도 않다. 그것은 자신을 기만하려 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생활이 그러하듯 부조리와 혼란, 광기와 몽상의 맛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일생은 자기 자신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다. 그것은 크고 넓은 길을 찾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고 작고 좁은 오솔길의 암시이기도 하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된 적은 없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모호하게, 어떤 사람의 경우는 보다 자각적으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누구나 모두 자신이 태어날 때의 나머지인 원시 세계의 점액과 아래 껍질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간다. 결국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개미로 머무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위쪽은 인간이지만 아래쪽은 물고기인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모두가 인간을 향해서 자연이 던져준 존재인 것이다. 우리 모두의 출생처, 즉 어머니는 공통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심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심연에서 특출한 하나의 실험인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기를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1. 두 세계. 아늑한 고향에서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한 체험으로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때 내 나이는 10살이었다. 그 무렵 내게는 두 개의 세계가 뒤섞여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극으로부터 낮과 밤이 찾아왔다. 두 세계 중 하나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아니, 사실은 더욱 작은 세계, 내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였다. 이 세계는 대부분이 정든 것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있고 사람과 엄격함이며 모범이고 가르침이었다. 이 세계는 부드러운 빛을 내는 밝고 청결한 세계로서 여기서는 말씨가 부드럽고 상냥했다. 손은 언제나 깨끗하고 옷차림은 언제나 말끔했으며 예의범절이 지켜지고 있었다. 아침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여기였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도 이 세계에서의 일이었다. 이 세계에는 미래로 통하는 바른 길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참회, 관용과 선의,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고 질서가 잡힌 멋진 생활을 하려 한다면 이 세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세계는 이미 우리 집 한복판에서 시작되지만 냄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며 장래를 내다보는 눈과 요구가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였다. 이 두 번째 세계는 괴담과 추문이 떠도는 세계다. 거기에는 도살장이 있었고 교도소가 있었다. 주정뱅이와 욕짓거리를 내뱉는 아낙네들, 새끼를 낳는 암소, 강도, 살인, 자살 이야기 같은 소름 끼치면서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여우에게 홀린 듯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멋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며 상스럽고 잔인한 여러 가지 일은 바로 가까운 골목이나 이웃집 등 주위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곳곳이라고 말은 했으나 부모님이 있는 우리 집만은 예외였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었다. 이처럼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휴식이 있고 의무와 양심의 안정,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었으며 그것과 병행해서 그 밖의 일체의 것, 떠들썩한 일이나 과장된 일, 을씨년스럽고 폭력적인 것이 존재하지만 필요하다면 겨우 한 발짝만 뛰어넘으면 어머니의 품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럴듯한 일이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묘한 것은 이 두 개의 세계가 바로 이웃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 집 하녀인 리나만 하더라도 밤 예배 때문에 방문 가까이 앉아서 듣기 좋게 울리는 목소리로 우리와 같이 찬송가를 부를 경우에는 완전히 우리 부모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우리와 같은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헛간에서 머리가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해줄 때나 작은 고깃간 앞에서 동네 여자들과 싸움을 하는 날에는 단번에 비밀의 장막에 둘러싸여 다른 세계에 속하는 전혀 다른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런 점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경우였다. 분명히 나는 바르고 밝은 세계에 속해 있고 내 부모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눈과 귀가 닿는 도처에는 또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이 뒹굴고 있었으므로 나는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느끼기는 해도 이 두 번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 금지된 세계에 있는 것이 아주 즐거울 때도 있었고 밝은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 물론 내 인생의 목표는 부모님처럼 되는 것, 즉 순수하고 티없는 인간, 질서 있고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먼 장래의 이야기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공부까지 마치고 여러 가지 시련이나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어두운 또 하나의 세계의 곁을 아니 그 한복판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으므로 도중에서 옆길로 빠져들어 그 두 번째 세계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가운데 묻혀버리고 마는 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 길을 걸은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으며 나도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열심히 읽은 일이 있다. 그런 경우 아버지의 품 안이나 선의 세계로 되돌아오는 결말 부분에 가서는 언제나 가슴이 가라앉고 안심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다시 없는 올바른 일이요 선이며 이상이라는 것을 정실히 느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악한이나 방탕한 아들이 등장하는 부분 쪽이 훨씬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정말로 그 방탕한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대단히 서운하게 여긴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분은 예감이라든가 혹시 하는 기대 따위의 형식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막연하게 머물러 있었을 뿐이지 입 밖에 내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조차 용서되지 않았다. 누이들도 역시 이 밝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두 누이들은 타고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세계에 가까웠고 나보다 인간이 되어 있었으며 예의가 바르고 결점도 적었다. 물론 누이들이 전혀 결점이 없고 언제나 착한 아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대단한 결점이 아니었고 내 경우와는 달랐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두운 두 번째 세계와 거리가 그들보다 훨씬 가까웠으며 악의 세계와의 접촉이 나중에는 계속 양심의 부담이 될 정도일 때가 많았다. 누이들은 내게 있어서 부모님과 다름없었으며 더불어 위로와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두 누이와 싸움을 한 뒤 양심에 비추어 보더라도 싸움을 먼저 걸고 나선 나쁜 편, 용서를 빌어야 할 나쁜 편은 언제나 나였다. 왜냐하면 누이를 모욕하는 것은 곧 부모님과 선과 권위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니고 있는 비밀 가운데는 모두에게 따돌림 받는 불황아들한테라면 털어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누이에게는 아무래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것도 있었다. 내 세계에도 밝은 빛이 비쳐서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던 흐뭇한 시절에는 누이들과 함께 놀고 누이들을 따라 예의 바른 착한 아이가 되었으며 내 스스로도 참하고 품이 있는 아이가 될 듯 싶게 느끼는 때가 가끔 있었다. 내가 천사였다면 그런 나날만 계속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흐뭇한 시간과 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드물었던가. 때때로 나는 장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제정신을 잃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면 누이들은 참을 수 없게 되어 막판에 가서 옥신각신하게 되고 결국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하여 일단 화를 내게 되면 여간 아니어서는 나는 손댈 수 없게 되어 별의별 소리를 다 내뱉곤 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지나친 짓이라는 생각에 짜증이 날 만큼 후회한다. 그러다가 반성과 후회가 뒤섞인 침울하고 계면적인 시간이 있은 뒤야 사과해야 하는 슬픈 최후의 순간이 온다. 그러면 다시 티 없이 맑은 빛이 비쳐들어서 겨우 몇 시간만이라도 아무런 불화 없이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찾아들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과 산림청 직원의 아들도 나와 같은 반이어서 이따금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다. 두 아이 모두 여간 개구쟁이가 아니었으나 봉인된 선량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느 때는 우습게 여기는 이웃 초등학교 학생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나는 그 초등학교 친구 가운데 한 아이의 이야기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내가 갓 10살을 넘겼을 무렵 어느 방과 후의 일이었다. 나는 이웃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나보다 나이 많은 소년이 찾아와서 같이 어울렸다. 사납기로 유명하고 몸매가 다부진 소년으로 13살이 되었을까 말까 했다. 그는 양복전집 아들로 초등학생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주정뱅이였고 온 가족이 나쁜 평을 받고 있었다. 이 프란츠 크로머에 대한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겁이 나기도 했으므로 그가 끼어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프란츠는 이미 어른스러운 몸짓으로 으스댔으며 걸음걸이나 말투가 모두 공장의 젊은 직공을 닮아 있었다. 우리들은 프란츠의 명령에 따라 다리 곁을 지나서 냇가로 내려갔으며 첫 번째 다리 기둥 뒤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겼다. 아치형을 이룬 다리벽과 천천히 흐르고 있는 냇물 사이의 좁은 갯가 기슬에는 유리 조각, 노슨 철사 나발, 그 밖에도 더러운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다. 우리들은 프란츠 크로머의 명령을 따라 그곳을 샅샅이 뒤져 쓸만한 것들을 찾아 프란츠에게 내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면 프란츠는 그것들을 주머니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물속에 던져버렸다. 나는 프란츠와 같이 있는 게 몹시 불안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는 날에는 야단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프란츠가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프란츠가 나를 친구로 대해주는 것이 기뻤다. 명령을 내리는 것은 프란츠 한 사람이었으며 다른 친구들은 복종할 뿐이었는데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습관과도 같았다. 그렇지만 내가 프란츠와 어울려 논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마지막에 우리들은 땅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했다. 소년들은 초등학생이 할 만한 갖가지 무용담이나 짓궂은 장난질에 대한 이야기를 어깨를 으쓱하대며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그처럼 잠자코 있는 것이 오히려 남의 눈을 끌어 크로머를 화나게 하지 않았을까 불안했다.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나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크로머에게 붙어 있었다. 나는 이들과는 다른 세계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내 옷차림이나 태도가 이들의 비위에 거슬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라틴어 학교의 학생이며 상류가정 출신인 나를 프란츠가 좋아할 리 없었고 다른 두 아이도 막상 일이 벌어지면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나도 불안한 나머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굉장한 강도 이야기를 꾸며대고 그 주인공이 나라고 했다. 나는 모퉁이에 있는 물레방앗간 근처의 과수원에서 친구와 함께 밤에 사과를 한 자루 훔쳤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야기를 꾸며댄 것은 순간적인 위험을 벗어나겠다는 마음에서였는데 이야기가 진행되어 나가면서 자칫하다가는 곧 이야기거리가 다 떨어져서 더욱 곤란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나를 짓눌러 온갖 재주를 다 부렸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얼마쯤 박수갈채를 기대하고 있었다. 나이가 적은 두 아이는 잠자코 크로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러나 프란츠 크로머는 실눈을 뜨고 뚫어져라 나를 바라보다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정말이지? 물론이야. 나는 대답했다. 그럼 턱글만큼도 거짓말이 섞이지 않았단 말이지? 응, 턱글만큼도 거짓말이 섞이지 않았어. 맹세할 수 있어? 나는 더러 겁이 났으나 곧 그렇다고 말했다. 응, 그만 됐어. 프란츠는 그렇게 말하고 얼굴을 돌렸다. 이젠 다 됐구나 하고 생각한 나는 크로모가 얼마 있다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안심이 되었다. 다리 위로 올라왔을 때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건 없잖아. 프란츠는 웃으면서 말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다 같은 방향인데. 프란츠는 산책이라도 하듯 천천히 걸었다. 그렇다고 나는 도망칠 수도 없었다. 크로모의 발길은 사실 우리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에 이르러 우리 집의 문과 노쇠로 만든 굵은 손잡이가 보이고 창문에 반사하는 저녁물과 어머니 방에 친 커튼이 눈에 띄었을 때 나는 비로소 안심이 되어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아, 집으로 돌아왔구나. 티 없이 평화로운 세계로 무사히 돌아왔구나.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재빨리 문을 열고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가서 두 손으로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프란츠 크로모가 내 뒤를 따라 들어왔다. 크로모는 현관에서 내 팔을 힘줘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그렇게 서두를 건 없어. 나는 몸을 흠칫하며 크로모를 물끄미 바라보았다. 대체 크로모가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나를 괴롭히려는 것일까? 왜 그래? 내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너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뭐라고? 하지만 또 무슨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야. 난 그만 올라가야 해. 너는 모퉁이 물레방앗간역 가수원이 누구네 건지는 알고 있겠지? 프란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몰라. 물레방앗간 주인 거겠지 뭐. 이제까지 팔로 내 몸을 휘감고 있던 프란츠가 이번에는 나를 자기 앞으로 바짝 끌어당겼기 때문에 나는 프란츠의 얼굴을 코앞에서 똑바로 쳐다보아야만 했다. 그의 눈에는 짓궂고 속생이 있는 듯한 웃음이 어려 있었다. 이것 봐, 싱클레어. 가수원 주인 이름쯤은 너에게 가르쳐줄 수도 있다고. 난 사과를 도둑맞았다는 얘기를 진작부터 듣고 있었어. 게다가 주인이 그 범인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말도 들었어. 맙소사. 하지만 너는 그런 말을 하진 않겠지? 프란츠의 명예심에 호소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프란츠는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인간으로 배신쯤은 죄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곤란하지. 난 가난해. 우리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처럼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마르크를 벌게 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벌어야 해. 어쩌면 더 많이 줄지도 모르지. 그는 웃음을 지으면서 갑자기 나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우리 집 현관은 이제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향기를 풍기지 않게 되었다. 내 주위의 세계는 무너지고 말았다. 크로모는 나를 고발하겠지. 나는 죄인이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지도 모른다. 어쩌면 경찰이 달려올지도 모른다. 공포가 나를 위협했다. 실제로는 전혀 훔친 일이 없다고
하는 변명 따위는 이제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게 뭐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담? 눈물이 솟구쳤다. 결국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살 수밖에 없다고 깨달은 나는 절망적이 되어 주머니라는 주머니는 다 뒤져보았다. 그러나 사과 한 개, 주머니 칼 하나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시계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오래된 낡은 시계로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나는 별 생각 없이 그걸 가지고 다녔다. 그것은 할머니의 유물이었다. 나는 허둥지둥 그 시계를 꺼내들었다. 나 좀 봐, 크로모. 알겠어. 이러지 말아줘. 그런 짓을 하다니 너답지 않아. 그 대신 시계를 주겠어. 이것 봐. 바로 이거야.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 할 수가 없잖아. 이걸 너한테 줄게. 고급 은식이야. 한 가지 결점은 있어. 수리를 해야 해. 크로모는 희미한 웃음을 짓고 큰손으로 시계를 잡았다. 나는 그 큰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얼마나 저기가 깊이 서려있는 거친 손인가 하고 생각했고 이 손이 나의 생활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은시계란 말이야. 나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꾸 은시계 하지 마라. 다 낡아 빠진 시계를 가지고. 이건 네가 수리하라고 맡기는 게 좋겠어. 크로모는 비웃는 투로 말하고는 돌아가려고 했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크로모를 이대로 보내놓고 나중에 겪게 될 여러 가지 결과를 참아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이봐 프란츠, 바보 같은 집 집어치워. 괜히 골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응, 그렇지. 나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울상이 되었다. 그래, 골라주려는 거야. 하지만 너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지만 해. 말해봐. 응, 프란츠, 어떻게 하면 좋지? 무엇이든 하겠어. 크로모는 얘의 실눈을 뜨고 나를 흘끔흘끔 바라본 뒤 사뭇 친절한 듯 말했다. 별거 아니야. 내겐 지금 이마리크를 벌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런데 난 그것을 모른 척 할 만큼 부자가 아니야. 안 그래? 한데 넌 부자에다가 시계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네가 나한테 이마르크만 주면 돼. 그것으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야. 나도 그만한 이치는 납득이 갔다. 그러나 이마르크라니. 내게 있어서 그것은 100마르크? 아니 1000마르크나 다름없는 큰 돈으로 마련할 가망이 없었다. 나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용돈을 받을 만한 나이도 아니었다. 난 한 푼도 없어. 돈이라고는 한 푼도 가진 게 없단 말이야. 하지만 그것 말고는 얼마든지 내게 내어줄 수 있어. 인디언 이야기 책도 있고 장난감 군인도 있어. 곧 내게 가져다 줄게. 크로모는 외면한 채 짓궂어 보이는 입을 삐죽거렸다. 군소리 작작해. 그따위 작동산이 갖고 뭐래? 더 이상 내 성질 돋우지 마. 냉큼 돈이나 내놓으면 되는 거야. 크로모는 명령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난 한 푼도 없단 말이야.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는 걸. 그러니 할 수 없는 일 아니야? 전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좋으니 이마르크를 갖고 와. 학교가 끝난 후 시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겠어. 자, 이걸로 얘기는 끝났어. 만일 가져와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각오해. 알겠어. 하지만 이마르크를 어디서 가져오면 좋지? 맙소사, 한 푼도 없는데 말이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 집엔 돈이 썩어낼 만큼 많잖아. 그럼 내일 학교가 끝난 후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일 이마르크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렇게 말한 크로모는 무서운 눈초리를 나를 노려보더니 금세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계단을 오를 수가 없었다. 나의 생활은 이제 엉망이 되었다.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까 보다. 아니 그보다도 투신자살이라도 할까? 그러나 뚜렷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다. 나는 계단 맨 아래의 컴컴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갑자기 닥쳐온 이 불행 때문에 몸을 떨고 있었다. 이렇게 울고 있는 꼴을 바구니를 들고 장작을 가지러 내려온 리나에게 들켰다. 나는 리나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올라갔다. 유리민 겉의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고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고향의 흐뭇한 향기와 부모님의 사랑이 풍겨왔다. 그리운 고향의 방들을 다시 보게 되고 그 냄새를 들이마신 방탕한 아들처럼 나의 마음도 감사와 처절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이 고향의 향기와 부모님의 사랑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밝은 세계의 것이었음에 한해 나는 큰 죄를 짓고 듣도 보도 못한 물결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 현관 장롱 위에 있는 흠직한 그림, 그리고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큰 누나의 목소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그립고 정답고 귀중한 것으로 여겨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위로가 되지도 않았고 분명히 내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비난을 뜻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명랑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왜 나는 그때 그들을 따라갔을까? 왜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을 이상으로 크로머의 말을 들었을까? 왜 나는 사과 훔칠 이야기를 꾸며대고 마치 영웅적인 행위인 것처럼 범죄를 자랑삼아 우쭐댔을까? 한동안 나는 내일 걱정을 잊고 있었다. 내가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게 느낀 것은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은 계속 내리막을 치닫고 더욱더 어두운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무서운 사실이었다. 이 죄는 제2의 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누이들과 놀고 부모님에게 인사나 키스를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 나는 운명과 비밀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그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고 다른 식구들에게는 숨기고 있다는 것. 나는 이런 것을 또렷이 느꼈다. 아버지의 모자를 바라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한순간 신뢰와 희망이 불타올랐다. 모두 아버지에게 털어놓자. 그리고 아버지가 내리시는 판결과 벌에 순종하자. 아버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거다. 이런 달콤한 생각이 온몸으로 번졌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나는 내가 결코 그런 짓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 나는 하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더구나 그 죄는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순간이 화와 행복의 갈림길이 될 터였다. 이 시간의 고비로 아마 나는 장차 영원히 악의 세계의 사람이 되고 악인들과 공통된 비밀을 갖고 악인들에게 약점을 잡혀서 그것에 복종하고 악인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어른이나 영혼의 흉내를 내고 우쭐거리며 거짓말을 한 대가로 지금의 상태를 스스로 수습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구두를 적셨다고 나를 나무란 것은 화제를 돌리는 결과가 되어 잘된 일이었다. 아버지가 더 나쁜 일을 눈치채지 못했으므로 나는 마음속으로 다른 한 가지 일 때문에 야단을 맞는 것이라 생각하며 아버지의 꾸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때 내 가슴 속에서는 기묘하게도 새로운 감정이 머리를 들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보다 훌륭하다는 가시돋친 듯한 반항하고 빈정거리는 감정이었다. 구두를 적셨다고 화를 내는 것은 내게는 속이 좁은 증거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정말 째째하군 하고 생각한 나는 자신이 마치 몇 사람을 죽인 사실을 숨기고 겨우 빵 하나를 훔친 일로 신문을 받고 있는 범인처럼 여겨졌다. 이것은 천하고 비뚤어진 감정이었다. 그러나 이 감정은 대단한 매력을 지닌 강한 감정으로 다른 그 어느 생각보다도 강하게 나를 내 비밀과 죄에 묶어놓았다. 이제까지 얘기한 이 체험 전체를 통해서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뒤에 가서 가장 영향을 크게 끼쳤다. 그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신성불가침한 존재와 나의 유년 시절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에 처음으로 금이 간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인간은 누구나 다 우선 이 지주를 파괴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우리들의 운명이 더듬어가는 본질적이며 내면적인 선은 아무에게도 보이는 일이 없는 이런 종류의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틈이나 금은 그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다시 메워진다. 그것은 치료가 된 뒤에 잊혀지고 마는 것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그 뒤에도 계속 살아남아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